네, 안녕하세요. 하이클래스 군무원학원에서 행정학을 담당하고 있는 윤세현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하이클래스 군무원학원에서 모의고사 2회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진행하면서 그냥 바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공공선택론에 대한 얘기인데요. 공공선택론은 기본적으로 자, 정부 실패를 연구하는 이론이에요. 근데 정부가 왜 실패했느냐에 대해서 정부가 너무 독점적이라는 겁니다. 이 독점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를 경쟁 구도로 가서 정부 실패를 극복하자 이 논리를 제공한 이론이 공공선택론이에요. 자, 그래서 정부 실패의 원인은 뭐다? 독점이다. 해결책은 뭐다? 경쟁이다. 그런데 이런 독점과 경쟁의 관계, 독점에서 어떻게 경쟁으로 유도할지를 평생 연구한 학문이 있는데 그게 경제학이에요. 경제학은 시장의 독점성을 제거하고 어떻게 경쟁 구도로 가야 할지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게 경제학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를 경제학적 연구를 도입해서 어디에? 비시장적 의사결정에 경제학적 연구를 도입한 겁니다. 비시장적 의사결정은 정치 행정이에요. 이 정치 행정에 이런 독점과 경쟁의 관계를 연구했던 경제학 논리를 도입하겠다는 거야. 그게 공공선택론입니다. 자, 그래서 공공선택론은 4번 비시장적 의사결정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다. 자, 그런데요, 경제학은 크게 연역적이고 개체주의예요. 자, 행정학에서 앞으로 연역적이라는 건요, 내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귀납은 경험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연역이라는 거는, 자, 예를 들어 이 의자가 이 책상이 무거워 보이나요? 무거워 보인다고 생각을 하면 그건 연역이에요. 그런데 이걸 들어봤어, 근데 진짜 무거워, 그럼 귀납이에요. 생각은 연역, 현실적인 경험은 귀납. 그래서 자, 경제학적 연구를 하는데요, 경제학은 이 그래프의 학문이거든요. 이 그래프가 이동하는 건 현실이 아니죠. 경험적인 게 아니죠. 내 생각이에요. 이론상 그래프가 이동하면 증가할 것이다. 나의 생각이에요. 생각, 아이디어.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경제학은 어떤 학문이다? 연역적 학문이다. 그래서 공공선택론은 경제학적 연구고, 경제학적 연구는 굉장히 연역적이다. 또 경제학은요, 이 시장에서 살아가는 개개인들이 돈이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가장 좋은 선택을 하려고 노력할 거라는 거예요. 그 개개인의 가장 좋은 선택을 다 모으면 우리 사회도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은 이렇게 개개인의 선택을, 가장 좋은 선택을 다 모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우리 사회의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거, 그게 개체주의입니다. 경제학은 시장에서의 개개인의 선택을 다 모아가서 그걸 다 모으면 우리 사회의 의사결정도 좋은 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경제학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개개인의 선택을 모아가는 개체주의고요, 굉장히 연역적 접근입니다. 자, 그래서 자, 공공선택론은 방법론적 개체주의로, 그죠? 개인을 바탕으로 개개인의 선택을 모아가는 거고요. 자, 공공선택론은 개인이나 집단의 선택이기를 엄밀한 통계적 검증을 통해 귀납적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경제학이죠. 굉장히 연역적인 설명을 하는 게 공공선택론입니다. 3번이 틀렸죠. 자, 이 이론에 의하면 투표나 선거 등에서 다수결 원리가 하나의 공공선택의 방법이긴 하지만 최선의 방법은 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공공선택론은 에로우의 불가능성 정리, 그리고 중위투표자 모형들이 다 공공선택론 얘기인데요. 다 뭘 얘기하냐면 투표, 선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날 공공의 선택은 주로 투표나 선거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공선택론들은 이 공적인 선택을 투표나 선거를 쓸 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연구하는 거예요, 일부는. 그래서 그걸 얘기했던 학자가 에로우고, 그걸 또 하나가 중위투표자 이론입니다. 그런데 자, 에로의 불가능성 정리는 앞에 집단 합리성, 파레토 원칙, 제3상태로부터의 독립성, 이게 합리적 선택을 위한 조건들이고요. 비독재성, 선호의 비제한성은 민주적 선택을 하기 위한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 합리성과 민주성은 동시 달성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걸 입증한 게 에로의 불가능성 정리입니다. 합리성과 민주성은 동시 달성이 안 돼. 근데 여러분 투표나 선거는 합리적인 게 먼저예요? 민주적인 게 먼저예요? 그죠? 민주적인 게 먼저죠. 그래서 민주적인 게 먼저다 보니까 뭐에 부족함이 있다? 합리성의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투표나 선거로 뽑힌 대통령을 여러분 가장 좋은 사람을 뽑았다고 단정 지을 수 있나요? 민주적이었죠. 하지만 합리성을 우리가 고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성과 합리성은 동시 달성이 안 되는데 투표 선거는 뭐에 초점이 있어? 민주성에. 그러니까 합리성에 좀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뭐가 생길 수 있다? 이 합리성의 문제로 정부의 실패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공공선택론에서 투표 얘기예요. 투표 얘기. 그래서 투표라는 거는 뭐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최선의 방법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합리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좀 이해되시죠? 이런 게 다 공공선택론적 얘기고 이건 이제 에로의 불가능성 정리, 그죠? 중위투표자 모형 등에 의해서 설명되는 얘기들입니다. 답은 3번이고 여기 귀납적이라는 단어에서 눈에 좀 띄어야 돼요. 귀납, 연역 이런 것들 자 보시고요. 자 2번 다음 중 거시조직 이론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거시조직 이론은 우리가 자 환경을 고려하는 이론으로 환경이 결정한 대로 살아간다. 결정론. 내가 환경을 바꿀 수 있다. 임의론. 그죠? 그래서 결정론은 환경에 피동적이다. 임의론은 환경에 능동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암기법으로 자 임의론 쪽은 공동, 전자, 임 이렇게 외적했어요. 그렇죠? 공동, 전자, 임. 그리고 또 전략적 선택 이론과 자원 의존 이론이 임의론인데 다만 개별 조직 차원으로 연구한다 해서 전자, 깨, 임이다. 이것도 잘 나오니까 그래서 공동, 전자, 임. 그다음에 전자, 깨, 임 이렇게 기억하시고 공동, 전자, 임이 아니면 다 뭐예요? 얘네들은 다 결정론이죠. 결정론이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임의론 쪽을 외우시고 공동, 전자, 임. 전자, 깨, 임 외우시고 나머지는 다 뭐다? 결정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구조적 상황론, 조직의 생태학, 조직경제학. 조직경제학 안에는 주인 대리 이론, 거래 비용 이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결정론입니다. 그래서 자 전략적 선택 이론은 공동, 전자, 임. 임이론이고요. 자 공동, 전자, 임. 전자, 깨, 임. 자는 뭐예요? 임의론이요. 그래서 조직이 능동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고 전제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임의론이라는 얘기죠. 답은 4번. 자, 그래서 전략적 선택 이론과 자원 의존 이론은 얼마든지 관리자가 희소자만 잘 관리를 하면 관리자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환경을 능동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임의론적인 접근이죠. 자, 그런데 자, 구조적 상황론. 이거 이제 상황 이론로 볼 수 있는데 자, 구조적 상황론 이쪽이죠. 구조적 상황론을 다른 말로 상황론적 조직 이론 표현하는데 여기는 환경에 원 베스트는 없다는 거예요. 환경이 녹색일 땐 녹색이 좋은 거고 흰색일 땐 흰색이 좋은 거고 검은색일 땐 검은색이 좋은 거지 가장 좋은 원 베스트라는 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 적합한 최선의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원 베스트는 없다. 이게 구조적 상황론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상황 이론이에요. 상황 이론. 상황 이론 그래서 유일한 최선의 대안은 존재한다는 거 긍정하는 게 아니라 부정하는 거죠. 자, 거래 비용 이론은 거래 비용이 높아지면 기업 내 위계 조직 설립이 줄어든다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거래 비용 이론은 대표적인 조직경제학으로 결정론인데요. 자, 거래 비용 이론은 우리가 이제 마찰의 개념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거래 비용은 내가 직접 하지 않고 남에게 맡겼을 때 오는 불편함, 짜증, 화, 돈 이런 마찰을 우리가 거래 비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직접 하지 않고 남에게 맡겼을 때 오는. 그래서 실제로 자 정부가 나예요. 근데 정부가 직접 하지 않고 남에게 맡기는 걸 민간 위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면 남에게 맡기는 순간, 정부가 직접 하지 않고 남에게 맡기는 순간 뭐가 드는 거예요? 거래 비용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맡겼더니 정말 마음대로 안 되고 짜증나면 이게 거래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정부가 직접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부가 직접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은 거래 비용을 줄이기, 여기 너무 거래 비용이 크기 때문에 조직 내로 가져서 직접 자기가 만들기 위해서 직접 하도록 만든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 맡기면 거래 비용이 드는 건데, 자, 내가 직접 하면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그럼 조직의 관리 비용이 들어요. 그걸 우리가 조정 비용, 내부 비용이라는 겁니다. 근데 비용은 작은 게 좋기 때문에 거래 비용이 작을 때는 시장에 맡기는 거예요. 하지만 조직의 조정 비용, 내부 비용이 작을 때는 조직을 만들어서 직접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조직을 만든다는 거를 시장의 거래 비용을 조직 내로 가져왔다 해서 거래 비용의 내부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자, 거래 비용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거래 비용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뭘 만들어요? 조직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기업 내 조직 설립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난다. 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3번 준예산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국회에 120일 전까지 보내고, 그런데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의결이 안 된다면 그때 우리나라는 뭘 써요? 준예산을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준예산 제도와 잠정과 가예산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준예산을 쓰고요. 주로 이제 선진국들은 잠정예산을 쓰고요. 다만 우리나라 과거에 1공화국 때는 가예산을 썼습니다. 가예산. 근데 준예산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준예산은 자, 국가가 이제 의결이 안 될 때 국가가 내보낼 돈이 예를 들면 5개라고 하면 5개를 다 내보내는 게 아니라 국가가 생존하기 위한 최선의 돈만 내보내는 거예요. 이 돈은 나가야지 국가가 생존하는 거야. 그래서 그 돈이 뭐냐? 법에 기록된 내용과 계속비예요. 그래서 헌법이나 법률에 설치된 기관 유지비, 운영비, 법에 기록된 애들, 법률상 지출 의무가 있는 경비, 그리고 계속비. 그러니까 법에 기록된 애들과 계속비인데, 다만 법률에, 헌법에 설치된 기관의 유지비, 운영비 대표가 공무원 보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무원 보수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여하튼 법에 기록된 애들과 계속비는 국가 생존을 위한 최선의 돈이다. 그래서 나머지는 안 나가도 얘는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한정적으로 법에 기록된 애와 계속비, 한정적으로 이 돈이 안 나가면 죽기 때문에 국회 의결 없이 그냥 내보낼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국회 의결 없이 한정적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죠? 다만 만일에 1년 내내 의결이 안 됐다. 그러면 얘만 나가는 거예요, 계속. 얘만. 그래서 이렇게 준예산이 만일에 의결 안 된 채로 계속 이렇게 나가면요, 국가가 죽진 않아요. 하지만 국가가 영양실 좀 걸려 있겠지. 그 정도 예산이 이제 준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 준예산은 한 번도 활용된 적이 없다. 한 번도 활용된 적이 없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의결을 안 해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 의결됐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보시면 준예산은 자, 예산이 의결이 안 돼서 불성립되면 공무원 보수나 법률에 기록된 애들은 지출할 수 있는 겁니다. 뭐로? 준예산으로. 자, 준예산은 국가 생존을 위한 최선의 돈이기 때문에 국회 의결 없이 내보내고요. 우리나라 준예산을 활용한 적이 없다. 하지만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의결 내지 못할 때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해 운영하는 게 준예산인데, 다만 여기 모든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어떻게 해요? 한정적으로. 그렇죠? 모든 게 아니라, 모든 이거 다예요. 그게 아니라 일부. 그렇죠? 이 세 가지. 헌법 법률에 설치된 기관 유지비 운영비, 공무원 보수와 법률상 지출 의무 있는 경비, 계속비, 이거에 한정해서 내보내는 거죠. 이거를 전년도에 준하여.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이다 하면 틀린 거죠. 자, 보시고요. 4번. 자, 롤스의 정의와 관련된 설명인데요. 자, 롤스는 자, 기본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 90%가 잘 살아요. 근데 10%는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거지예요, 거지. 홈리스야. 그래서 하위 10%나 거진 이런 상황에서 과연 미국이라는 사회가 정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 게 롤스의 정의론입니다. 그래서 90%는 잘 살아요. 하지만 이 10%가 너무나 가난하다. 너무나 가난하다. 거지야, 거의. 그런 사회를 과연 정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 과연 어떤 사회가 정의롭다?
정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거예요. 그때 롤스는 정의라는 거는 자유도 중요하지만 평등도 동시에 확보되는 사회가 정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현저한 불평등 위에 있는 그죠? 이런 미국 사회는 아직은 과연 정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 그게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게 롤스의 정의론이에요. 그래서 이 평등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한 거죠. 자유도 중요하다. 미국은 자유가 있다. 하지만 평등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사회는 과연 무엇일까 했을 때, 자,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규칙으로 운영되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정의롭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규칙으로 운영되는 사회, 그게 정의로운 사회예요. 근데 그런 사회가 뭐냐 했을 때, 자, 일단은 가정을 하는데요. 원초적 상태와 무지의 베일을 가정합니다. 자, 원초적 상태는 다시 태어난다면 이 말이고, 무지의 베일, 모르겠다, 베일에 가려졌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태어났는데 어떻게 태어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하나 둘 셋 하고 외칠 건데 그럼 다시 태어날 거예요. 근데 다시 하나 둘 셋 외치기 전에 우리 한번 하나의 계약을 좀 맺고 다시 사회를 만들어 보자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가상의 상태예요. 근데 어떤 계약을 맺을 거냐면, 자, 극빈층, 이 중에 누군가 한 명은 거지로 태어날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면 거지로 태어날 건데, 자, 모든 사람이 거지로 태어난 건 다 싫어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느 누구도 거지로 태어난 걸 좋아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외치기 전에 이 거지로 태어날 사람, 그죠? 이 사람을 돕는 제도를 만들자는 거에 모든 사람은 동의할 거라는 겁니다. 왜? 다시 태어날 때 하나 둘 셋 외치고 다시 태어날 때 누군가는 거지가 될 거야. 그게 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 둘 셋 외치기 전에 가장 가난한 그 사람을 돕는 제도를 만들자는 거에 다 동의할 거라는 거예요. 왜? 거지로 태어나는 거 다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을 돕는, 이런 극빈층을 돕는 사회적 계약을 맺는 거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동의할 거고, 그렇죠? 그러면 그게 정의가 될 거라고. 왜?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규칙이니까. 그리고 그 계약은 굉장히 공정한 계약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회의 약자를 돕는, 이게 뭐예요? 평등에 대한 부분들, 가장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이 계약은 굉장히 우리 사회를 어떻게 한다? 정의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롤스의 정의론이에요. 자, 그래서 롤스의 정의론은 사회 계약론의 입장에서 정의의 원리를 도출한 겁니다. 어떤 사회 계약? 뭔가를 우리가 사회적 계약을 통해서 사회를 다시 만들 건데, 그때 원초적 상태와 무지의 베일이 있다면 모든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제도에 대해서 동의하는 이런 제도를, 계약을 맺을 거라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공정한 제도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롤스는 사회 계약론 입장에서 정의의 원리를 도출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롤스가, 자, 자유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극빈층을 돕는 평등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이 10%를 어떻게 도울지, 이것도 굉장히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서 첫 번째는 제1 원리가 자유의 평등, 이건 자유의 원리예요. 자유를 누구나 똑같이 누려야 한다. 그래서 자유에 대한 얘기고, 다만 두 번째 원리는 차등을 조정하는 게 평등이죠. 이게 평등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 원리는 1과 2로 나눠서, 첫 번째가 기회평등이고, 평등 중에서 기회평등이고, 두 번째는 차등의 원리인데요. 이걸 이제 결과의 평등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 결과의 평등. 이게 뭐냐면, 가장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와주는 차별은 괜찮다는 거예요. 자, 평등이지만 가장 가난한 사람을 더 많이 도와주는 이런 차별은 오히려 평등을 만드는 차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자가 있는데 중간에 있고, 가장 가난, 이 사람을 도와주는 이런 차별, 다른 사람 안 도와주고 이 사람을 도와주는 이런 차별은 오히려 평등을 만든다는 거죠. 근데 이런 차등의 원리가 결국은 결과적으로 평등을 만들어준다,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가장 불우한 사람들의 편익을 최대화하는 이 원칙을 우리가 최소 극대화 맥시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가난한 사람을 극대로 도와준다. 그래서 가장 가난한 사람을 맥스로 도와준다, 이런 개념입니다. 자, 이 원리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여기 아까 극빈층을 돕는 사회적 계약에 모든 사람이 동의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원칙이 뭐다? 이 차등의 원리입니다. 이걸 최소 극대화 맥시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자유도 누리고 평등도 확보되는 이런 원리를 쭉 도출한 거예요. 이걸 이제 이대로, 이 순서대로 해야 돼. 대신에 이 순서대로만 따라간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이다?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이다. 자유도 누리면서
평등도 누리니까요. 그래서 이들은 롤스는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중도적 입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롤스에 따르면 원초적 상태에서 무지의 베일이 가려졌다면 모든 사람들은 최대 극소화가 아니라 최소 극대화 원리에 동의할 거라는 거예요. 가장 가난한 사람을 극대로 도와주는 이 원리, 이걸 우리가 뭐래요? 맥시 민이라 하죠. 이제 3번 틀렸고요. 그리고 1 원리가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고 2 원리가 차등 조정인데, 그렇죠? 뭐가 먼저예요? 1 원리가 먼저죠. 그래서 이게 충돌한다면 기본적 자유 평등 원리가 우선하고요. 그래서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중도적 입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고요. 자, 시장 실패에 대한 대응 방식인데요. 자, 시장이 실패했습니다. 시장 실패 원인은 외자, 불공, 정이라고 있고, 시장이 실패했으니까 이제 누가 나서요? 정부가. 그죠? 공적, 혹은 정부 규제다. 자, 이때 대응은 제가 저만의 암기법인데 이게 싫으신 분들은 그냥 표를 그리고 동그라미 쳐서 풀어도 돼요. 꼭 이렇게 안 풀어도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자, 공급은 누가 하냐면 공자 공급이야. 그래서 이 공급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공과 자입니다. 공과 자. 그래서 공과 자는 뭐로 해결한다? 공급으로 해결한다. 자, 그 다음에 외정 유도인데, 유도를 이제 보조금이라고 해요. 보조금. 국가가 보조금을 줘서 해결할 수 있는데, 뭐는 외와 정은 외정 유도. 그래서 유도는 외와 정을 해결합니다. 외와 정을 해결하는데, 우리 유도 태권도 유도는 외정이 만들었어. 외정. 외자 그 외는 아니지만 외정이 유도를 만들었다 해서 유도는 외정으로 해결. 외정 유도. 공자는 공급으로는 공자를 해결하고 유도로는 외정을 해결하는 겁니다. 특히 이 유도로 해결하는 외부 효과는 긍정적 외부 효과 해결하는 거. 긍정적 외부 효과. 여기는 부정적 외부 효과예요. 부정적 외부 효과 차이가 있는데, 그 다음에 규제로는 다 해결해요. 웬만한 거. 근데 뭐 빼고? 공공재 빼고. 그래서 뭐가 비어있다. 공공재 빼고는 규제로는 다 해결한다. 그래서 공과 자는 공급을 해결하고 외와 정은 유도를 해결하고, 그죠? 공공재 빼고는 규제로 다 해결한다. 그래서 시장 실패를 교정하기 위해서 정부 역할은 공적 공급, 공적 유도, 정부 규제 등이 있고요. 자, 근데 보조금이 유도예요. 보조금 유도인데, 자, 보조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자, 써놓으면 돼요. 보조금 유도인데, 뭐를 해결해요? 외와 정을 해결합니다. 정이 뭐예요? 정보비대칭. 정보비대칭은 보조금 유도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4번부터 보시면, 규제는 웬만한 거 다 해결해요. 웬만한 거. 못 빼고 공공재 빼고. 근데 자연독점은 공공재가 아니니까 이걸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공급은 공자 공급이야. 공과 자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자가 뭐예요? 자연독점. 자연독점은 공급과 규제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긍정적 외부 효과가 있고 부정적 외부 효과가 있는데, 자, 긍정적 외부 효과는 우리가 이걸 외부의 긍정, 그러니까 편익 효과라 하고요. 부정은 부정, 그래서 외부 비용 효과라고 그래요. 근데 긍정적 외부 효과는 과소 생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최적에서 과소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줘서 여기까지 가는 거고요. 부정일 때는 과다 생산이죠. 그래서 이걸 줄이려면 조세 등 규제로 줄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 긍정적 외부 효과는 뭘 주고? 보조금 주는 거고, 부정적 외부 효과 때는 규제 등 조세 같은 규제로 해결하는 겁니다. 근데 외부 효과는 자, 유도와 규제로 해결하지만 공적 공급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자, 여기 외부 편익 효과를 하면 긍정적 외부 효과긴 하죠. 외부 편익 효과는 긍정적 외부 효과인데,
이때 이걸 공적 공급으로 해결한다 되는데 여러분 공적 공급은 뭐와 뭐를 해결해요? 공과 자를 외부 효과는 해결 못합니다. 공과 자만 해결해요. 그렇죠? 그래서 외부 효과니까 틀렸죠. 그래서 사실 외부 편익 효과를 해결하는 건 보조금, 특히 공적 유도 방식으로 해결하는 거죠. 그렇죠? 외부 편익 효과는 긍정적 외부 효과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 긍정적 외부 효과 이걸로 해결하는 거예요. 여기는 부정을 해결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안 되고. 자, 보시면 되겠고요. 자, 6번. 자, 경합가치 모형이 있고요. 자, 경합가치 모형은 퀸과 로버그에 따라서 이 기준이 있죠. 내부와 외부. 외부는 조직 자체를 얘기하고요. 내부는 조직 안에 있는 인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안에 있는 조직과 인간을 통제하겠다. 아니면 융통성 있게 가겠다. 이런 개념인데요. 자, 조직 내에 있는 인간을 통제하겠다. 그런 게 이제 관료제 같은 거예요. 군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계적 문화가 형성되고요. 자, 군대는 굉장히 안정성, 균형, 통제, 감독 강조하고요. 자, 의사소통, 정보 관리하자. 그죠? 군대는 아무나 소통하면 안 되니까. 통신보안 하면서. 그죠? 정보관리, 의사소통 관리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내부과정 모형이고. 자, 내부과정 모형, 인간 모형에 융통성을 준다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학생분들이랑 되게 친해요. 그래서 뭔가 의사결정할 때도 선생님 뭐 바꿔주세요.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고쳐나가는 겁니다. 제가 원래 수요일 수업인데 학생분들이 선생님 이번 주는 금요일 날 했으면 좋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알겠습니다. 수정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인간관계 속에서 뭔가를 융통성 있게 조직이 운영되는 게 인간관계 모형이고 그래서 굉장히 집단적이고 관계 문화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인간의 어떤 발달, 인간의 능력, 인간의 만족을 강조하고요. 인간의 심리적인 응집력 사기, 그러니까 인간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인간이니까 똥싸, 인간은 응싸 이렇게 기억하시고 인간의 만족이다 보시면 돼요. 인간은 응싸다. 자, 그런데 자, 조직 자체를 통제하겠다. 이건 약간 어떻게 보면 공장 같은 거예요. 대형 공장들. 그렇죠? 굉장히 그래서 조직을 통제하면서 합리적으로 일을 잘하면서 생산적이고 능률적이고 일을 하면서 목표 설정과 계획을 세우고 합리적으로 통제하는 겁니다. 말을 보시면 웬만한 게 다 비슷한 말이에요. 그렇죠? 조직을 통제하는 거대한 공장 같은 데서는 합리적으로 일을 잘하면서 일 잘하니까 생산성, 능률성, 목표 설정과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겠죠. 회사에는 일을 잘하는 거야, 조직을. 굉장히 능률적으로. 그런데 조직의 융통성을 강조하는 개방체제 모형은요. 단순하게 조직을 잘 운영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걸 계속 성장시켜야 돼요. 성장시켜야 돼요. 그래서 발전, 혁신, 자원 획득을 통한 성장 이런 거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래서 자, 퀸과 로버그는 조직이 내부와 외부, 그죠? 내부가 인간이고 외부가 조직에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와 조직을 통제할 건지 융통성을 줄 것인지를 기준으로 네 가지 모형을 제시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로버그 모형은 각각의 조직, 어떤 군대는 이렇게 평가해야 되고 구글 같은 데는 이렇게 평가해야 되고 대형 공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평가해야 되고 그렇죠? 뭐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함께 혹은 하나의 조직이라도 하나의 조직이 발전하면서 창업 단계, 집단 공동체 단계, 공시화 단계, 정교화 단계로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창업한 거예요. 스타트업이에요, 스타트업. 그러면 성장과 자원 획득, 발전 강조하겠죠. 개방체제 모형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좀 커졌어요. 창업은 예를 들면 2명이서 한 거예요. 근데 지금 한 15명 정도의 직원이 생긴 겁니다. 그럼 이제 15명인데 이걸 공식적으로 뭐 사람들을 공개 모집해서 뽑기 힘드니까 이렇게 집단 공동체 단계가 되면 조금 커지면 이때는 친인척 부르고 친구들 불러서 고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집단 공동체는 쭉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뭉친 겁니다. 여기는 인간관계 모형. 인간의 이제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조직이 커져 버렸어요. 100명, 1000명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제는 인간관계 속에서 조율하면서 융통성 있게 조정하는 게 아니라 아예 정해진 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예 이제 커진 상태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공식화 단계가 되고, 공식화 단계가 되면 이제 정해진 대로 통제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내부 과정이나 합리적 목표 모형이 되고요. 근데 이게 이제 아예 커져가지고 이제 정말 구글같이 커진 거예요. 구글 제카라. 그래서 이게 그러면 정교화 단계고, 그게 이제 다시 돌아오면 다시 발전, 혁신, 자원 획득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 개방 체제가 스타트업 정도고, 정교화 단계의 개방 체제는 구글 정도예요. 그래서 실제로 퀸과 로버그는 하나의 조직이 개방 체제로 시작해서 인간관계로 갔다가 내부 과정, 합리적 목표에서 여기로 돌아온다. 이런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창업할 때 개방, 돌아와서도 개방. 중간에 인간관계, 그리고 공식화 단계에 있는 내부 과정과 합리적 목표 모형.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번, 조직이 내부의 통제. 그죠? 내부의 통제면 내부 과정 모형, 위계 문화. 그죠? 그래서 안정성, 군대죠, 군대. 안정성과 균형을 목표로 하되. 그죠? 우리가 통제하는 조직들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공식화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공식화 단계에서. 자, 그래서 공식화 단계에 적합한 겁니다. 자, 조직이 외부에 초점을 두고 융통성을 준다면, 외부의 융통성이면 개방체제죠. 그죠? 그래서 개방체제로, 자, 성장과 자원 획득과 환경 적응이 중요하고요. 어디서? 구글 같은 정교화 단계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물론 창업 단계도 가능하지만 정교화 단계도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발전, 혁신, 자원 획득, 환경 적응. 자, 그런데 외부에 초점을 두고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생산성, 능률성인데 정교화 단계는 아니죠. 정교화 단계는 이제 여기 있죠. 그렇죠? 그래서 외부에 초점을 두고 통제한다. 자, 우리가 외부에 여기 뭐예요? 생산성, 능률성 등을 강조하고, 통제하면 다 어디예요? 공식화 단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의 통제면 생산성, 능률성 강조하지만 정교화 단계 아니고 공식화 단계입니다. 4번이 틀렸죠. 자, 7번.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유형인데요.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크게 시장형, 준시장형,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있죠. 시장형들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가스, 전력, 공항, 도로. 우리나라 돈 많이 버는 애들입니다. 가장 많이 버는 애들. 그런데 준시장형은 많이 버는데 옛날보다 좀 덜 버는 애들인데, 일단 외울 때 삐삐 해서 철도가 있고요. 철도와 함께 토지, 땅 위에서 자, 말이 경주하고 있어요. 누구랑? 철도랑. 그래서 토지, 마사에. 그리고 여기 사람이 말을 어떻게 달려요? 좁히면서. 그래서 철도, 토지, 말, 조폐. 이런 것들이 준시장령입니다. 자, 기금관령은 돈이 써 있어요. 기금, 돈, 연금, 예금, 기금. 복지도 돈이에요, 복지도. 그렇죠? 이런 것들이 기금관령이고, 자, 위탁집행은 많아요. 그래서 이걸 다 여기 많아요.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공사가 있고요. 준정부기관에 공단이 많아요. 공단은 거의 다 준정부기관이에요. 자, 그런데 공단이더라도 이게 돈이 써 있어요. 돈이 써 있으면 기금관령이고, 한국환경공단처럼 돈이 안 써 있죠. 이런 것들은 위탁집행령입니다. 그래서 공단이면 보통 준정부기관, 그 중에 돈이 안 써 있으면 위탁집행령. 그리고 끝나는 말이 공사, 공단이 아니라 원, 재단, 원 이런 식으로 끝나면 위탁집행령이 많습니다. 이 정도로 외우셔야 돼요. 이 정도로. 자, 그래서 자,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유형인데요. 자, 마사의 말은 준시장령이고, 조폐 이것도 준시장령이고, 이게 원으로 끝나면 위탁집행령이고, 그렇죠? 글로 복지도 돈이다. 복지. 그래도 기금관령이죠. 답은 1번입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8번. 자,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인데요. 신제도주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합리, 역사, 사회. 이 세 가지가 있고, 그 중에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자, 제가 외울 때 합리적 거래 대리 이렇게 좀 외워져 있어요. 합리적 거래 대리.
합리적 공공거래 대리.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계열에는 공공선택론, 거래비용이론, 대리이론, 공유주의 이론 등이 있습니다. 합리적 공공거래 대리가 있는데, 자,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개개인의 이런 전략적 선택에 따라 개개인의 선택이 모이고 모여서 그 선택을 다 모아보면 거기서 균형이 형성되고 그 균형이 제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개개인의 선택을 강조하는, 개개인의 선택이 모여서 균형이 되고 그 균형들이 제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예요. 그래서 굉장히 개개인의 선택을 강조하는 개체주의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개개인의 선택을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기적으로 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선호는 굉장히 합리적 이기적이고 그런 합리적 이기성을 바탕으로 전략적 선택을 하게 되고 그게 모여서 균형이 되고 그게 제도가 된다는 겁니다. 자, 전략적이라는 거는 비용과 편익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합리적 이기적으로. 그래서 인간은 굉장히 합리적 이기적으로 외생적이라는 건 타고났다 이 말이에요. 타고났다. 그래서 자, 합리는 인간의 선호는 인간의 개인의 선호는 자, 외생적인데 외생적이다는 거는 선천적이라는 건데 선천적이라는 거는 선호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역사사에는 개인의 선호는 내생적이라는 거는 이거는 후천적이다 이런 말이고 후천적이라는 거는 타고나고 주어진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형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합리는 개인의 선호라는 거는 뭐다? 주어진 거를 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타고나는 외생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런데요. 자,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제도라는 거는 역사의 경로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오랜 역사 속에서 쌓이고 쌓여서 나온 게 제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과 미국의 역사는 다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마다 제도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게 역사적 신제도주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구하는 걸 우리가 뭐라면 종단적 연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종단적으로 연구하면서 국가 간의 제도의 차별성을 설명하는 게 뭐다? 역사적 신제도주의고요.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자, 같은 문화권에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 한국, 영국, 일본은 자본주의 사회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 문화와 관련된 제도는 퍼져나가더라는 거예요. 서로. 문화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자, 뭐가 되더라? 제도가 동용화, 유사해지더라는 거예요. 왜? 문화가 같으니까 제도도 동용화됐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는 동용화와 유사성, 제도의 유사성, 왜 각 국가마다 비슷한 제도가 있을까를 설명하는 거고요. 역사는 왜 국가마다 제도가 국가마다 다를까?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동일시대에 그걸 우리가 횡단적이라고 해요. 동일시대. 동일시대에 한국과 미국과 일본을 이렇게 쭉 연구하는 게 횡단적 연구고 자, 역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과거에서부터 현재로 종단적으로 연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부터 보시면 자, 횡단적으로 국가 조직 간의 제도의 유사성을 설명하는 게 사회고요. 제도의 종단면적 측면을 중시하면서 국가 간의 차이를 강조하는 건 역사입니다. 그죠? 4번이 틀렸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제도를 문화라고 봐요. 근데 이런 문화를 우리가 사회적 정당성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자, 문화를 강조하고요. 사회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얼마나 합리적이냐가 아니라 이런 합리성을 강조하면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예요. 합리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적 정당성에는 문화가 제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화는 개개인이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오늘부터 우리나라 문화는 힙합 문화로 바꾸겠습니다. 안 돼,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제도에 변해서 개인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아요. 문화는 개인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은 자신의 의도에 따라 제도를 만들거나 변화시킬 수 없으며 그냥 제도에 종속될 뿐이다. 문화는 개인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개인의 역할을 강조하는 건 합리예요. 합리는 개개인의 선택이 결국은 제도를 바꾸기도 하고 제도를 형성하기도 하는 겁니다. 개인의 선택을 강조하는 건 합리고 개인의 선택을 이제 부정하고 개인의 역할을 부정하고
종속된다고 보는 것은 사회입니다. 사회. 자, 보시고요. 자, 9번. 자, 정책 예측 기법 중 전통적 델파이 기법인데요. 자, 우리가 전통적 델파이, 뭐 일반적 델파이, 델파이 기법. 하여튼 델파이라고 써 있는데 뭐가 아니면 정책 델파이가 아니면 다 전통적 델파이예요. 그래서 얘랑 얘는 좀 다른 건데, 자, 전통적 델파이는 경영학에서 나온 거고요. 정책 델파이는 행정학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 델파이는 누굴 중심으로? 전문가를 중심으로 그들의 익명성을 끝까지 보장한 상태에서 누가 이런 발언과 어떤 주장을 했는지 모르게 한 상태에서 계속 설문조사를 반복하면서 의견의 일치를 모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 통계처리라는 건 이 중간값, 가장 많은 그 값을 찾아가는 게 일반적 통계처리예요. 하지만 정책 델파이는 이 전문가도 들어올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 여러분, 국가의 정책이라는 거는 전문가의 판단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이해관계자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 이외에 이해관계자의 판단도 굉장히 중요한 게 정책 델파이고, 그래서 정책 델파이는 하나의 값을 찾는 게 아니라 정책에 따라 찬반의 의견을 모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중간에 익명성을 완화해서 갈등을 유도해서, 찬반의 갈등을 유도해서 오히려 뭘 시켜요? 공개 토론을 시킵니다. 그래서 공개 토론을 통해 찬성의 의견은 뭐고 반대 의견이 뭔지를 알아가는 게 정책 델파이예요.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의견 차이를 부각시키는, 그래서 여기는 양쪽 값의 끝에 가중치를 넣어가지고 의견 차이를 부각시키는 통계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 델파이 혹은 일반적 델파이, 델파이 기법은, 그렇죠? 참여하는 모든 전문가나 지식인들의 익명성을 끝까지 보장하고, 그렇죠? 상호 토론 없이 독자적으로 형성된 전문가들의 판단을 종합 정리해서 의견의 일치를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의견의 일치를 익명성 속에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익명성 속에서 왜 익명성을 끝까지 이렇게 보장하느냐? 그거는 익명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자신 답변을 수정 가능한데, 이때 익명성을 보장하는 이유는 서로 주장하는 내용을 알고 누가 주장했는지 알면 마찰이 생길 수 있고 감정 대립이 생길 수 있고 또 지배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독주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수 의견의 횡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게 한 상태에서 내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고 주장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전통적 델파이예요. 그래서 구성원의 성격 마찰 등 이런 걸 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의견 차이를 부각시켜 갈등을 유도하는 건 전통적 델파이가 아니라 뭐예요? 정책 델파이 얘기죠. 정책 델파이. 그렇죠? 이건 정책 델파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이고요. 채용시험의 효용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우리가 내용타당도, 구성타당도, 기준타당도가 있고요. 그렇죠? 타당도는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타당도에는 얼마나 정확하게 이 말이 나와요. 그런데 자, 기준타당도는 자, 예측과 동시가 있는데, 자, 시험을 보고 1년 후 근평과 비교하는 게 기준타당도 중에 예측입니다. 이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1년 후에 예측한다 해서 근평과 비교하는 걸 예측. 근데 현직자는 이미 근평이 있죠. 그래서 시험을 보고 바로 근평과 비교하는 걸 동시. 그래서 기준타당도는 예측과 동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외울 때 기준 하면 동시예측, 동시예측 이렇게 외워져있어. 기준, 동시예측, 동시예측. 기준타당도는 자, 시험 성적과 업무 수행 실적, 이게 근평이에요. 시험과 근평을 비교하는 게 기준이고, 기준 방식은 예측과 동시가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내용 타당도인데요. 자, 내용 타당도는 자, 이 시험의 내용이 이 시험이 담아내야 할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가? 그게 내용 타당도예요. 그러니까 행정학으로 따지면 행정학 시험의 내용이 이번에 25문제를 봤는데 거기에 총론만 25문제 있어요. 그럼 내용 타당도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총론, 정책, 조직인사재무, 환류, 지방자치까지 포괄적으로 균형되게 모든 것들이 다 내용적으로 포괄하고 있는 게 그게 내용 타당도입니다. 그래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정확히 측정하게 되려면 필요한 능력을 다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자, 경찰 시험인데 예를 들면 필기 시험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도 있어야 돼요? 체력 시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담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용적으로. 그리고 특정 직위의 의무와 내용적으로 직결된 요소로 측정을 해야 돼요. 경찰 시험 볼 건데 양자 역학 같은 거 들어가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직결된 요소로 빠짐없이 내용을 구성했느냐. 그게 내용 타당도예요. 시험의 내용 타당도. 그래서 내용 타당도는 특정 직위의 의무와 책임에 직결된 요소로 시험 문제를 만들었느냐. 이게 내용 타당도입니다. 내용 타당도고. 자, 세 번째 구성 타당도는 중요한 게, 자,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을 이 시험이 측정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느냐. 이게 구성 타당도입니다. 자,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그래서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을 과연 이 시험이 측정할 수 있느냐. 그걸 우리가 구성이라고 해요. 구성. 그렇죠? 기준, 내용, 구성. 자, 보시면 되겠고요. 자, 11번. 자, 정책평가의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진실험을 하면요. 자, 내적 타당도가 높다고 그랬죠. 자, 진실험은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한 실험이고, 이런 실험은 제가 내적 타당도가 높다. 예, 따로 움직이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외울 때 진, 네 이렇게 외워줬어요. 진, 네. 진, 네. 진실험은 뭐가 높다? 내적 타당도가 높다. 그럼 반대로 내적 타당도 높지만 진실험은 격리시켜야 돼요. 실험할 때. 그래서 내가 실험 격리당했기 때문에 실험 당하고 있음을 알아요. 그래서 진실험은 뭐가 생긴다? 호돈 효과가 생겨요. 그래서 외적 타당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호돈 효과는 외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이죠. 그리고 격리시킨다는 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좀 적죠. 그래서 낮다. 그래서 이거 외울 때 진, 네. 그래서 진은 네가 높다. 근데 얘는 반대예요. 낮아요. 그리고 준실험은 진실험의 반대예요. 그래서 얘는 낮고 반대로 얘는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외우시는 거예요. 진, 네 해놓고 반대로 낮고, 준실험 아예 진실함과 반대다. 이런 식으로 외워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진실험을 사용하면 진, 네요. 내적 타당도가 확보되지만 외적 타당성의 문제가 발생할, 외적 타당도 떨어지고 내적 타당도 높죠. 자, 외적 타당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진실험을 하면 격리시키기 때문에 실험 당하고 있음을 느껴서 호돈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호돈 효과는 외적 타당도를 저해하니까, 그렇죠? 외적 타당도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호돈 효과가 뭐예요? 내가 실험 중임을 누가 관찰하면서 내가 실험 중임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는 걸, 그래서 외적 타당도가 저해되는 걸 호돈 효과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호돈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외적 타당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자, 그런데 준실험은 뭐냐면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준실험이죠. 그래서 실제로 크리밍 효과는 이런 거죠. 실험 집단에 효과 큰 사람 집어넣고 비교 집단에 일반인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이거 다른 사람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실험의 결과가 믿을 수 없게 되는 걸 우리가 크리밍 효과라고 하고요. 크리밍 효과는 무슨 실험이야? 준실험이고. 그래서 준실험에서 생기는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준실험을 하면 외적 타당도 저해인 중에 크리밍 효과가 생기고요. 진실험을 하면 격리시키게 되면 호돈 효과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외적 타당도의 문제가 있는데 가장 전형적인 건 크리밍 효과는 어디 생기는 거예요? 진실험이 아니라 준실험에서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실험은 진, 네요. 내적 타당도 높다는 얘기야. 내적 타당도가 높다는 거는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들을 자, 진실함은 막아준다는 얘기야. 저해가 안 되니까 내적 타당도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진실함은 웬만한 거 다 막아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적 타당도 저해인 중에서 못 막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염 효과로 누출과 모방입니다. 그래서 모방과 누출은 원래 내적 타당도 저해인 중에 하나인데, 그럼 진실함이 내적 타당도 저해를 막아줘야 돼요. 근데 못 막는 게 있어. 그게 뭐예요? 모방과 누출입니다. 내적 타당도 저해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1번에 모방 누출은 진실함을 설계를 해도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답은 4번. 이건 좀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자, 보시고. 12번 피들러의 상황적합적 리더십 이론인데요. 자, 피들러는 리더십 이론 중에서 상황적인 리더십으로, 자, 상황 변수로, 자, 피, 부과 권을 얘기해요. 피부과 권, 피부과 권, 피부과 권 선생님, 피부과 권 선생님. 이 상황 변수로 이 상황이 유리하거나 이런 변수들을 결합했을 때, 유리하거나 불리할 때는 일을 잘하는 리더가 좋고, 적당히 굴러갈 때는 인간관계 잘하는 리더가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들러는, 자, 리더가 처한 상황에 따라 리더십의 효과성이 달라지는데, 그 상황을 결정하는 변수는 피, 부과 권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합에 따라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리더십 달라지고, 그 상황에 보다 피, 부과 권입니다. 그래서 리더에게 매우 유리하거나 불리할 때는 일을 잘하는 게 좋고, 적당히 굴러갈 때는 인간관계 잘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럼 어떤 리더가 일을 잘하는 리더고 어떤 리더가 인간관계 잘하는 리더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LPC 척도를 사용하는데, LPC 척도는 그냥 MBTI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MBTI처럼 하면 점수가 나오는데, 이때 과합형들이 LPC가 좀 낮게 나오고 점수가 인간 중심형은 높게 나옵니다. 자, 과합형은 호불호가 좀 명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싫어하는 인물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싫어하면 싫다고 말하는 사람, 좀 깐깐한 사람들, 그렇죠? 근데 인간 중심형은 좀 두리뭉술, 싫어하는 사람도 어쩌면 좋은 사람이야. 관대하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인간 중심형입니다. 근데 외울 때 과합형이 좀 깐깐하죠. 이렇게 호불호가 명확한 사람들은 점수 잘 안 준다, 이렇게 외우시고, 인간관계형은 좀 관대하죠. 그러니까 점수 잘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과합지형들은 LPC가 깐깐하니까 낮고, 인간관계는 관대하니까 높게 준다. 이런 식으로 외워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싫어하는 동료를 관대하게 평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관대하니까 누구예요? 인간관계형이고, 인간관계형은 LPC가 낮은 게 아니라 높은, 그죠? 관계지향적 리더입니다. 낮은 게 아니라 높은 사람들이죠. 답은 4번. 자, 목표에한 관리는 MBO인데요. 자, MBO는요, 자, 목표를 아래서부터 모아 조직의 목표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 당신의 행정과 목표 점수는 몇 점입니까? 90점, 85점, 95점. 개개인별로 저랑 계약을 맺는 거예요. 계약. 어떻게? 합의로. 그리고 저는 또 학원들과 이렇게 계약을 맺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목표를 통해서 조직의 목표를 만들어 가는 게 MBO인데요. 이때 목표를 세울 때 어떻게? 참여를 통해 합의로 하죠. 그리고 목표를 만들 때 가능하면 양적이고 단기적 목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 너무 장기적 목표를 세우면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눈에 보이는 양적이고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목표를 그냥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달성하고 하다 보면 끝까지 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MBO예요. 그래서 너무나 장기적이고 질적인 목표 이런 거 세워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안 지켜. 그래서 단기적 목표를 자꾸 세우고 달성하고 그 목표를 어떻게? 개인의 목표를 합의로 자꾸 달성하다 보면 최종 목표까지 달성할 수 있겠지, 이렇게 보는 게 MBO예요. 그래서 굉장히 분권적이고 아래서부터 위로 상향적으로 목표를 모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 여부를 개인을 평가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90점 달성했으면 제가 1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서 목표 달성하면 보상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게 MBO입니다. 그래서 MBO는 가장 중요한 게 목표가 양적, 단기적, 가시적이다. 자, 참여 합의로 하죠. 위에서 목표를 정해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합의로. 그러니까 굉장히 참여 바탕으로 Y론적이죠. Y론적이고, 자, 중장기 목표를 단기 목표보다 강조한다 돼 있는데 중장기 목표가 아니라 MBO는 오히려 양적이고 단기적 목표를 도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중장기 목표보다는 단기 목표를 더 강조하는 거죠. 중장기 목표를 단기 목표보다 강조하는 게 아니라 단기 목표를 강조하는 거죠. 2번이 틀렸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MBO에서 이렇게 단기적이고 양적인 목표를 세우려면 급격한 변화나 유동적 환경에서는 세울 수가 없어요. 변화가 심하고 유동적이면 명확한 목표를 세워도 자꾸 바뀌어야 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급격한 변화, 유동적 환경에서는 MBO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조직에서 MBO는 하기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양적인 목표를 세우기 때문에 목표를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용이한 조직이 MBO가 되게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14번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방지할 때 국고채무부담액이가 있는데요. 자, 국고채무부담액에는 자, 예산에는 총 3개 명국 이 5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내년에 쓸 돈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내년에 쓸 세입세출예산, 내년에 쓸 계속비, 내년에 들어갈 명시월비. 여기 다 들어가 있고 국고채무부담액에는 내년에 쓸 돈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도 이건 뭐냐면 지금 계약을 맺어야 돼. 다른 건 모르겠는데 지금 100억짜리 계약을 맺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는 게 국고채무부담액입니다. 내년에 얼마 쓰겠다 보다도 지금 계약을 맺어서 그 계약으로 내년이든 후년이든 나중에 갚도록 하는 게 이게 기본적으로 국고채무부담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동차를 요즘에 사려고 하면요. 좋은 차들은 1년 기다려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막 2년 후에도 나옵니다. 그럼 내가 그 차를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또 1년 기다리고 2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도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돈은 내년도에 안 나가도 지금 계약해야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100억짜리 계약 맺는다는 거를 국회한테 허락받아서 계약을 쓰는 걸 국고채무부담액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100억의 자, 채무부담 권한을 국회 의결 받는다는 건 뭐냐면 계약 맺어도 된다. 계약에 대한 권한을 받는 거예요. 계약에. 그리고 실제 돈을 내년에 갚을지 후년에 갚을지 모르지만 갚을 때는 다시 지출 권한에 대해서 지출 권한의 의결을 다시 얻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국고채무부담액 할 때 국회 의결을 얻은 건 지출 권한까지 준 건 아니고 채무를 부담할 권한이죠. 계약서를 쓸 권한만 준 겁니다. 그래서 자, 현재 계약서 써도 돼? 라고 국회 의결을 얻어서 계약서를 쓰는 게 국고채무부담액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돈 갚을 땐 따로 국회 의결을 또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출 권한까지 받은 건 아니에요. 이 의결이 채무부담 권한만 의결해 준 겁니다. 그래서 실제 국고채무부담액에는 자, 여기 이거 외에 들어가야죠. 그래서 자,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뭐 명시일비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법률에 의한 게 있어요. 그래서 법세계 여기 법도 있어요. 법에 정해진 거, 그다음에 세계. 이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법세계 외에 대해서 이외에 대해서 국가채무를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입세출의 계속비는 여기 있죠. 여기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안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간 거고 여기에 들어간 거 외에 대해서 지금 계약을 쓰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한다? 국고채무부담액. 그래서 법세계 이외예요. 이외. 시험에 법세계 안에 것에 이렇게 나와요. 그게 아니라 이외에 대해서 국가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국고채무부담액에는 법, 세, 계 이외에 대해서 그죠? 국회 의결을 얻는데 그때 지출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게 아니라 그죠? 그게 아니라 채무부담 권한을 의결 얻은 겁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자, 예산의 이체는 계좌, 이체 이런 거야. 계좌, 이체. 그래서 실제 자, 정부조직법이 개정됐죠.
현재. 그래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직무와 권한에 많은 변동이 생겼어요. 그럼 책임 소관이 변동하면서 예산도 같이 이동시켜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거지만 국토교통부가 하던 일을 환경부에 물관리 권한을 넘겼어요. 그럼 물관리에 대한 예산이 국토교통부에 있던 거를 환경부로 뭐한다? 계좌 이체해준다. 그래서 환경부가 이제 기획처인데 이건 이제 현재는 기획예산처라 하죠. 예산처 이름이 바뀌었죠. 그래서 기획예산처 요구해서 이체해주는 겁니다. 이체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산의 이체는 정부, 조직 등에 관한 법령 제정 개정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이 변동했을 때, 그렇죠? 이런 것 국회 승인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국회 승인 없이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국회 승인이 필요한 거. 자, 집행의 신축성 확보 방법 중에서 국회 사전 의결이 필요한 거는 이계명국이에요. 이가 이용입니다. 계속비, 명시 2월, 국고, 채무, 부담행위. 그래서 이계 명국이 국회 사전 의결 대상이에요. 이계 명국이야? 이게 명국이야? 이게 명국이야? 국회 사전 의결 대상은 이계 명국이야. 그래서 얘네가 아니면 물론 이제 국회 4호 승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비비 지출. 그래서 국회 의결 대상은 일단 이계 명국이야. 거기에 이제 사후적으로는 예비비 지출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국회 의결이 필요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이체 같은 경우는 국회 의결이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국회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따로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계 명국이야 이렇게 외우시고, 그렇죠? 얘네들은 국회 의결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국고 채무 부담행위도 국회 의결이 필요하죠. 이계 명국이야 이렇게, 그렇죠? 자, 그래서 예산 이체는 국회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행정의 예산의 전용은 행정과목관의 융통이고 예산의 이용은 입법과목관의 융통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용은 입법과목인 장관항사의 융통이고요. 전용은 행정과목인 세항목사의 융통이다. 볼 수 있겠죠. 4번 사고이율은 지출 원인 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종료 시까지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 원인 행위를 하지 않은 부대 경비를 다음 연도로 넘겨 쓰는 겁니다. 자, 보시면 2월이라는 거는 미지출액을 다음 연도로 넘겨 쓰는 걸 2월이에요. 2월은 명시가 있고 사고가 있습니다. 자, 근데 명시는 연내 지출 마감이 불감이 예측될 때 이게 명국이야. 국회 의결을 얻어서 넘기는 거예요. 예측될 때. 하지만 사고 2월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는 건 예측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일단 뭔가를 시작은 했는데 갑자기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사고 2월을 하든지 아니면 지출 원인 행위를 안 했다는 건 뭐냐면 아예 시작도 못 했는데 사고가 난 거예요. 시작 전에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유로 넘기는 게 이게 뭐예요? 사고 2월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4번에 사고 이율은 시작했으나 불가피한 사유가 났거나 아예 시작도 못했어요. 이럴 때 다음 연도로 넘기는 게 사고 이율입니다. 답은 1번.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보시고요. 15번. 자,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1번. 강등 등이 있는데, 파면은 5년간 임용 결격 사유고 해임은 3년간 임용 결격 사유죠. 징계 중에. 그래서 공무원에서 잘리는 게 파면과 해임인데 4번에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가 없다. 맞는 말이죠. 자, 두 번째, 강등은 계급을 하나 내리고 3개월간 일을 못 하는데 우리나라는 일 안 하면 월급 안 줍니다. 그렇죠? 계급 내리고 일 정지하고 보수 전액 삭감이에요. 강등은 그래서 1계급 아래로 지금 내리고 공무원 신분 유지합니다. 여전히 일은 공무원이에요. 하지만 3개월간 일을 못 하고 일 안 하니까 우리는 월급 안 주는 거예요. 보수의 전액을 감안합니다. 자, 정직은 계급은 그대로인데
1에서 3개월 사이에 일을 안 합니다. 정직. 우리나라 일 안 하면 월급 안 줘요. 보수 전액삭감이에요. 자, 그래서 정직은 1개월,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잘린 건 아니에요. 공무원 신분 보유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니까 월급 안 줘요. 보수의 전액을 감합니다. 자, 감봉은 1개월, 3개월 사이 일은 해요. 여기는 정직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간 동안 일을 하되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자. 감봉은 일은 합니다. 강등과 정직은 일을 못하죠. 그런데 감봉은 직무정지 없어야 일을 합니다. 근데 대신에 3분의 1을 삭감하는 거죠. 자, 16번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얘기고요.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자, 공무원은 단결권과 노조는 단체 교섭권이 인정되지만 단체 행동권이 인정 안 됩니다. 단체 행동권이. 그래서 단체 행동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공무원은 오로지 자신들을 위한 어떤 보수, 복지, 근무 조건, 자신들을 위한 사항을 교섭해야지 국가의 의사결정, 국가의 임용권, 국가의 어떤 조직 운영 관리에 개입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 행사 등은 교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들은 자, 계급 제한은 없어요. 계급 제한 없이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 중에 외교관하고 소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퇴직 공무원도 가능해요. 이들 이었던 사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정직 중에서는 외교관하고 소교가 가입할 수 있고요. 그런데 5급 이상 공무원은 가입할 수 없다가 아니라 계급 규정은 없죠. 그래서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4번이 틀렸죠. (17번) 우리나라 정부 재정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정부 재정의 일반 회계 예산의 세입은 원칙으로 조세 수입을 재원을 하고 세출은 국가 사업을 위한 다양한 일반적 경비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일반 회계는 조세 수입이 주요 재원이에요. 그래서 세금들이 보통 국고로 들어가고 이 돈을 다양한 데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에서 일반이라는 건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 이 말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세 수입으로 세입을 걷어서 그거를 세출은 국가 사업을 위한 다양한 일반적 경비에 다 사용하는 게 일반회계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때 특별회계도 만들 때는 뭐로 설치해요? 법률로. 그리고 기금도 설치할 때는 법률로. 그래서 특별회계와 기금은 법률로 설치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금은 우리가 이제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를 묶어서 우리가 세입세출 예산이라고 그래요. 근데 세입세출 예산이란 건 뭐냐면 그에 걷어서 그에 다 쓰겠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기금은 그에 걷어 그에 다 쓰는 게 아니라 적립하는 돈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세입세출 예산 외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세입세출 예산과 여기 세입세출 예산 외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이거 빼고 예산과 예산 외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일단 세입세출 예산과 세입세출 예산 외로 운영하죠. 기금은. 그래서 기금은 자,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 예산 외로 운영한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이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돈을 총액을 통계를 내는 걸 총액이 얼마인지를 통계를 내는 걸 통합재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와 기금 그 세입세출 항목 외 항목도 들어가는데 다만 내부거래와 보전거래액수는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합니다.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제외해요. 자, 통합재정은 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와 기금의 돈을 순계 처리해서 총액을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 자, 누군 뺀다? 내부 거래와 보전 거래는 공제한다. 이건 뭐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으니까 외우는 걸로만 생각하시면 내부 거래와 보전 거래는 내보내야 돼. 포함시키면 안 돼요. 내보내야 돼. 그래서 내부 거래 보전 거래는 공제하는 겁니다. 포함시키면 안 돼. 얘네는 포함하면 안 되죠. 그래서 틀렸어요, 여기가. 자, 발생주의 회계제도에 대한 얘기인데요. 18번. 자, 우리나라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운영표, 순자산 변동표, 현금흐름표로 그렇죠? 이렇게 현금흐름표까지 구성됩니다. 이게 이제 한 2년 전까지는 현금흐름표는 포함이 안 됐어요.
근데 이 네 가지로 이제 구성되도록 돼 있죠. 네, 현금 흐름표도 포함해서 구성됩니다. 자, 그런데 보통 발생주의는 복식부기와 잘 어울리고요. 현금주의는 단식부기와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보통 복식부기 발생주의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복식부기는 발생주의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발생주의 복식부기는요. 이제 복식부기 표를 만드는데 차변에는 내 재산을 기록하는 내 재산.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아파트 2억짜리가 있다 하면 아파트 2억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변에는 이 재산이 생긴 돈의 출처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이 순자산이고요. 빌린 돈이 부채예요. 예를 들어 다 내 돈이면 2억 빵 이렇게 하면 내 돈으로 다 샀다 이 말이야. 자, 2억 빵이면 다 대출 받았다 이 말입니다. 1억이면 1억은 내 돈이고 1억은 대출 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가 생겼고 내 재산의 돈의 출처를 통해서 뭐까지 성과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성과가 없는 거죠. 다 빚이니까. 이렇게 하면 성과가 높은 거죠. 나의 재산과 나의 재산의 돈의 출처를 기록하는 게 차변과 대변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2억이면 반드시 이쪽도 합치면 2억이 돼야 돼요.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가 일치여부로 자기검정 기능이 있다 하는 거예요. 만일에 여기가 1억 9천이면 뭔가 누락된 거예요. 2억인데 여기 1억 9천만 있어. 뭔가 누락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검정 기능으로 회계 오류를 방지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발생주의 복식부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재정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재정 상태가 아파트 2억 있어도 다 빚이면 내 재정 상태가 안 좋은 거겠죠. 내 재정 상태를 아주 정확히 이해하려고 만드는 게 발생주의 복식부기입니다.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갚을 돈 있으면 바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냥 줄 돈 있으면 바로 기록하고, 그렇죠? 내 돈 아니면 내 돈 아니라고 기록하고, 갚을 돈 있으면 아직 안 줬더라도 그 돈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의 내 재정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감가상각이나 자산평가를 하게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자, 2천만 원짜리 차를 산 거예요. 근데 1년이 지났어요. 팔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대로 운전하고 갖고 다닙니다. 그러나 내 차가 2천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죠? 여러분 1억 1,500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1년간의 가치 하락분을 감가상각이라는데 이런 것도 다 계산해 줘야 돼요. 나의 재산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차를 팔지 않았더라도 1년 후에 내 가치 하락분까지 다 계산해서 그걸 기록하는 게 발생주의 복식부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1년 후에 아직 차를 안 팔았으니까 과연 내 차가 얼마일지 이 감가상각의 정도는 굉장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객관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주관적이다. 여러분, 그래서 중고차 값은 중고차 시장 가면 내 차가 다 가격이 조금씩 다 다른 거예요. 왜? 주관적으로 평가하니까. 그래서 자, 발생주의 복식부기를 하면 자의적 회계 처리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 가능하다. 그렇죠?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죠. 자의적이다, 주관적이다. 자, 자의적, 주관적인 이유는 자, 나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려고 하는 게 뭐다? 발생주의 복식부기다. 그러려면 감가상각도 해야 하는데 그 감가상각은 굉장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19번이고요. 자, 주민참여제도고요. 자, 주민발언은 일정한 수의 유권자의 서명으로 조례 제정 개정 폐지를 주민이 어디에? 지방의회에 발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례 발안, 조례 개폐 청구라고 하죠. 그래서 18세 이상 주민이 연대 서명을 해서 누구에? 지방의회에 주민들이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하는 겁니다. 어디에? 지방의회. 이걸 주민 발안이라고 하고, 주민 발안이 조례 개폐 청구예요. 조례 개폐 청구. 자, 보시고 2번 지방자치법은 주민감사 청구 요건으로 시도의 경우는 자, 18세 이상 주민의 300명 이내에서 조례를 정한 수 이상의 연설을 받아 감사 청구할 수 있는데요. 자, 주민감사 청구는 자, 18세 이상의 시도는 300명, 중간에 50만 이상이 대도시는 200명, 시군구는 150명 이내에서 조례를 정한 수 이상으로 이제 연대 서명해서 청구하는 겁니다. 자, 시도는 몇 명? 300명. 자, 그래서 시도의 경우는
18세상이 300명 이내에서 이제 조례로 정한 수 이상의 연설을 받아서 감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주민 소환은 비례대표는 빠지죠. 그렇죠? 그래서 주민 소환할 때는 자, 비례대표를 제외하고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 의원을 혹은 교육감까지 소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지방자치법은 다만 자치단체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자, 많은 주민참여 제도들이 있어요. 주민투표, 조례제정개표청 이게 주민 발언이고 뭐 규칙의 의견 제출, 주민감사, 주민소송, 주민소환 다 어디 있어요? 지방자치법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은 어디 있어요? 지방재정법에 있어요. 지방재정법에 있다. 지방자치법이라고 나와서 틀린 겁니다. 자, 20번. 자, 기관 통합형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우리가 기관 통합형은 주민들이 직선으로 의회만 뽑아요. 그리고 의회 내에 행정부를 두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일반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수당의 의회 당이 행정부까지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빨간색이면 여기도 무조건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견제와 균형의 상실로 권력 남용 우려가 있죠. 그래서 통합형은 견제와 균형의 상실로 권력 남용 우려가 있다. 그리고 모든 권한이 어디로 쏠려요? 지방의회가 행정부까지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행정의 권한과 책임이 다 의회에 집중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행정 권한과 책임이 의회에 집중되고요. 자, 그리고 항상 정치는요, 이 같은 당이더라도 그 안에서 파벌이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 빨간당도 보면 현재 장동혁 대표가 있는데 또 한동훈 체제 파벌도 있고 그 안에 파벌이 있는 거예요. 그 파벌에 있는 다 빨간당이라도 그 안에 파벌들이 행정부를 장악하기 때문에 여기도 파벌이 생깁니다. 그래서 행정부서 간에 분파주의가 발생할 수 있다. 파벌. 정치적 파벌이 행정부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통합형은 부서 간 분파주의를 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통합형은 뭐예요? 의결기관이 의회예요. 집행기관이 행정부입니다. 그게 하나의 기관에 단일기관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이 어디에? 다 의회 내에 다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가 기본적으로 통합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의회가 모든 걸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의 책임이 집중되고 그 책임감 있게 의회가 우리가 집중 분산이라는 개념인데 어디로? 의회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가 책임지고 이 일을 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책임성 있게 일하기는 통합형이 좋습니다. 그런데 대립형은 이 책임은 자 직선으로 단체장과 의회를 따로 뽑고 의회와 행정부를 분리하기 때문에 책임이 어떻게 돼? 분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지고 책임감 있게 일하기 좋은 건 통합형입니다. 하지만 딱 한 명한테 책임 묻기 좋은 건 단체장이 있으니까. 그렇죠? 책임이 명확해서 단일 지도적인 딱 책임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 대립형이에요. 자, 통합형은요. 의회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의회는 수십 명, 수백 명 있는 거죠. 누구 책임인지가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의회가 책임지고 열심히 일하기 좋은 건데 다만 책임을 딱 한명하게 묻기 좋은 건 대립형이다. 그걸 좀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의결기관, 집행기관이 단일기관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단일 지도자에게 딱 책임을 명확히 묻기 쉬운 건, 딱 한 명하게 묻기 좋은 건 그건 대립형입니다. 3번이 틀렸죠. 자, 21번. 자, 총체주의 예산 이론이 합리모형입니다. 합리모형인데 합리모형은 자,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 절대적으로 모든 걸 다 대안을 판단해서 가장 좋은 최적의 결정을 딱 결정하는 게 그게 뭐예요? 합리모형이에요. 그래서 합리모형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분석적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래서 예산의 규모는 사용에서 뭐예요? 극대화되는 값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최적의 값을 찾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경제학적으로 한계 효용 개념을 사용해요. 이제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한계 효용이라는 거는 하나 더 쓸 때 늘어가는 효용을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 더 쓰면 효용을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피자 한 조각을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 하나 더 먹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먹게 됩니다. 두 조각 먹었죠? 하나 더 먹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한 조각 더 먹었죠? 또 하나 더 먹을까 고민하는데 이거 먹으면 이건 토할 것 같아. 그래서 하나씩 늘려가면서 가장 좋은 점을 찾아가는 게 그게 한계 효용 개념이에요. 이 한계 효용 개념은 그래서 뭘 극대화 값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경제학에서 이렇게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할 때 한계 값을 찾는 거예요. 하나씩 늘려가면서 가장 좋은 값을 찾아가는 거, 이게 한계 개념이에요. 한계 개념. 이런 것들은 최적의 값을 찾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참여자 간의 합의를 중시하는 건 이건 뭐예요? 점증주의죠. 점증주의는 뭘 강조합니까? 정치적 합리성을 통한 합의와 타협을 중시하죠. 그렇죠? 그래서 참여자 간 합의 중시하는 건 이거는 점증주의입니다. 자, 행정부에 대한 외부 통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 되는데요. 자, 길버트의 모형 중에서 자, 내부가 있고 외부가 있는데 내부는 행정부고 행정부가 아닌 영역을 외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중 외부가 행정부가 아닌 입법부, 사법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온부점은 입법부에 만든 기관이에요. 그 외에 시민, 이익집단, 언론, 시민단체, 정당 이런 것들이 다 외부 내용이에요. 외부. 지금 뭘 묻고 있어요? 외부 통제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부는 행정부의 계층제, 그죠? 행정부 안에는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청와대, 중앙부처, 교착있는 조직, 나중에 배우게 될 거고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기본적으로 내부. 그리고 행정부 내부에서의 동료들의 평판, 행정부 내부의 윤리, 행동 규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내부입니다. 내부. 자, 그래서 이 국회는 행정부가 아니죠? 외부고. 국민, 외부죠. 자,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단체, 이것도 외부죠. 근데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은 이건 뭐예요? 내부죠, 내부. 행정부죠. 국무총리. 그래서 답은 3번. 이건 내부 통제입니다. 그래서 외부와 내부가 뭐냐 했을 때 외부는 행정부가 아닌 영역이고 내부는 행정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갈등에 대한 얘기고요. 토마스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5가지 전략을 제시하는데, 자, 경쟁은 나만 욕구 충족되고 상대방 욕구 충족이 안 되는 게 경쟁이고요. 반대로 수능은 상대방만 욕구 충족되고 나는 욕구 충족 안 되는 게 수능이에요. 회피는 둘 다 못하는 거고, 타협은 서로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 협동은 윈윈, 모두 다 욕구 충족되는 게 협동이고,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타협하는 겁니다. 근데 얘와 얘가 잘 바뀌어요. 자, 그래서 자신과 상대방의 이게 중간 정도를 만족시킨다면 이거 양보한 거죠. 이거 협동이 아니라 타협이에요. 타협. 자, 경쟁은 상대방은 이익을 희생하고 나만 욕구 충족되는 게 경쟁이고, 수능은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고 상대방만 만족하는 게 수능입니다. 그리고 둘 다 못하는 거. 그래서 서로 이게 모두에 무관심한 경우, 그죠? 아무도 욕구 충족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회피다. 그래서 회피라고 봅니다. 자, 윌슨의 규제정치 모형이 있고요. 자, 윌슨은 편익의 집중분산, 비용의 집중분산에 따라 이익집단, 기업가정치, 고객정치, 대중정치로 구분하는데 다 집중된 게 이익집단, 다 분산된 게 대중정치. 하나 집중분산, 하나 집중분산일 때 제가 외울 때 편, 집이, 고객이라 했어. 편익이 집중된 게 뭐예요? 고객정치입니다. 편집, 고객이요. 반대가 기업가 정치요. 하나 집중해서 하나 분산일 때 편이 집이 고객입니다. 나머지 반대가 기업가 정치. 그래서 규제의 편익과 비용이 모두 불특정 다수에 다 분산되어 있으면 그건 대중정치죠. 자, 규제의 비용은 분산, 편익은 집중. 하나 집중, 하나 분산인데 편, 집이면 뭐예요? 고객이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되면, 예를 들면 도둑을 나 혼자 봤어요. 이렇게 그게 집중이라는 거야. 그럼 적극적 행동을 하는 거지만 도둑을 여러 명이 본 거예요.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게. 그러면 누군가 하겠지. 이런 걸 우리가 집단 행동의 딜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이 되면 누군가 하겠점에서 집단 행동의 딜레마가 생기는 겁니다. 자, 고객 정치는 편익은 집중돼 있고 비용이 분산돼 있어요. 그래서 편익은 적극적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비용 집단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집단 행동의 딜레마가 생기죠. 자, 고객 정치는 편익 집단은 편집이죠. 그렇기 때문에 집단 행동의 딜레마에 빠지지 않아요. 3번이 틀렸죠. 오히려 비용 집단이 집단 행동의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업가 정치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 환경오염 규제예요. 그렇죠? 환경오염을 규제하는 것들이 보통 기업가 정치다. 그렇죠? 기업가 정치가 환경오염 문제 기업가 정치고요. 이렇게 수입 규제, 직업 면허, 농산물 최저가 규제 이런 진입 규제 같은 것들이 보통 고객 정치입니다. 환경오염 규제는 기업가 정치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전통적 예산의 원칙과 예외인데요. 이거는 약간 두 문자로 좀 외워주셔야 돼요. 두 문자로. 자, 그래서 공개성 원칙은 예외가 기밀정보비, 국방비나 국정원 예산이 있고요. 자, 명확성 원칙의 예외는 총액계산 혹은 총괄예산인데 사람이 참 총명해. 총액계산 예산이 명확성 원칙의 예입니다. 총명해. 자, 그 다음에 한정성 원칙의 예는 한정시집 가서 이게 뭐예요? 했더니 추계국 이예용 추계국 이예용 한정시집 가서 이게 뭐예요? 했더니 추계국 이예용 이거고요. 완전성 원칙은 완순위를 기수로 차출했다. 차출했다. 완순위를 기수로 차출했다. 단일성 원칙은 단추특기고요. 통일성 원칙은 통일하려면 목수가 특기 있어야 돼요. 목수특기입니다. 목수특기. 단추특기, 통일하려면 목수특기. 자, 사전의결 원칙은 긴급, 사전, 준, 비, 선결. 긴급, 사전, 준비, 선결 때 사전 할 때 이 사전을 연상하면 되죠. 긴급, 사전, 준비, 선결. 다만 특별력에는 통일성 원칙과 단일성 원칙의 예외예요. 그래서 우리 외울 때 특별히 통단한다 이렇게 외워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 국고에 들어와야 합니다. 국고에서 돈이 나가는 게 통일성 원칙이에요. 국고에서 안 나가고 바로 나가는 게 통일성 원칙의 예입니다. 두 번째는 예산은 하나가 있어야 하는데 일반의 기회에 다른 예산을 뒀기 때문에 이거는 단일성 원칙의 예외예요. 일단 외울 때 특별히 통단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보시면 총액계산 예산은 사람이 참 총명해. 자, 사전의결 원칙은 긴급, 사전, 준비, 선결 있고요. 완전성 원칙은 완순위를, 그죠? 완순위를 기수로 차출했다 있고요. 자, 한정식집 이거 특별하게는 일단 특별히 통일성 원칙과 단일성 원칙, 한정성 원칙 아니죠. 이렇게 봐도 되고 한정성 원칙의 한계성 원칙은 예외가 뭐예요? 추, 개, 국, 이, 예, 용. 특별하게 없죠. 그렇게 봐도 됩니다. 일단 특별히 통단한다. 이렇게 해서 한정성 원칙 예외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우리 모의고사 2회 해설을 마쳤습니다. 자, 한번 열심히 또 우리 달려가시고요. 아직은 여러분들 그 초반이라서 뭐 중반이죠. 이제 중반 좀 왔는데 아직은 전범위를 내가 풀어낼 수 있는 실력이 아직 안 돼요. 그래서 너무나 점수에 너무나 신경 쓰지 마시고 다만 내가 틀린 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기억을 되살리는 정도의 현재는 모의고사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다음에 또 다른 모의고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